안녕하세요. 공보이 오영재입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카디올로지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동맥 질환인데요. aortic dissection, Takayasu arthritis, subclavian syndrome, Still syndrome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aortic dissection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aortic dissection은 우선 원인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고혈압입니다. 이제 만성 고혈압에 의해서 혈관이 손상이 이제 누적이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고요. 여기 BP가 오를 만한 다른 원인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코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든지 이제 이럴 때 이제 BP가 갑자기 확 오르면 그때 이제 데미지가 확 생기면서 다이섹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물론 고혈압에 뭐 atherosclerotic plaque 이런 것도 이제 동반되겠지만요. 그거는 그 자체로 aortic dissection의 predisposing factor는 아닙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시험에 그 USMLE 잘 나오는 게 이제 마르판 신드롬이나 아니면 엘리스 달러 신드롬 이런 것처럼 이제 혈관벽 자체가 약해지는 그런 병들이 있겠고요. 또 터너 증후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터너 증후군에 흔히 동반되는 게 bicuspid aortic valve인데요. 요거는 에오르타 자체도 aortic stenosis 아니면 이제 aortic root dilation에 의한 뭐 aortic regurgitation 뭐 이런 거 다 잘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젊은 나이에 생기는 원인임과 동시에 그 aortic dissection의 리스크도 될 수 있다는 거. 이 bicuspid aortic valve가 에오르타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bicuspid aortic valve와 연관이 굉장히 높은 게 터너 신드롬이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USMLE 참 나오는 게 이 코케인인데요. 이게 이제 aortic dissection 뿐만 아니라 엔자이나나 MI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코카인에 의한 MI가 생기면은 이 베타블로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대신에 이제 벤조디아제핀을 써야 됩니다. 그거 역시 USML에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임신인데요. 이것도 문제 꽤 나오는 편이에요. 이제 원래 고혈압이 있는데 몰랐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임신을 하면은 이제 원래 임신을 하면 이제 블러드 볼륨이 늘어나는 등의 그런 헤모다이나믹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에오르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서 동맥이 찢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임상상은 요게 이제 그 특징적인 페인의 양상이 제일 중요하죠. 갑자기 시작되고 매우 심한 흉통 그리고 이제 통증의 양상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슴 속에서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데 등까지도 퍼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이제 목 부분까지도 이제 퍼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생긴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퍼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럼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우선 이 carotid artery로 퍼지면은 스트로크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스트로크 아니면은 뭐 syncope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또 이제 spinal artery 이런 데로 퍼지면은 이제 paraplegia,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사지마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또 이제 carotid artery에서 이제 sympathetic plexus, 이제 carotid sympathetic plexus에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근처를 먹으면은 호너 신드롬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즘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요 심장의 프록시멀 쪽으로 퍼지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탠포드 A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포드 타입 A 같은 경우는 프록시멀로 퍼져가지고 이쪽에 에오르틱 루트나 아니면 에오르틱 밸브 부분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에오르틱 리거지테이션을 어큐트하게 일으킬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는 이제 그게 이제 밖으로 이게 삐져나가가지고 페리카디움으로 침범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는 급격한 페리카디얼 이퓨전과 그 다음에 어큐트 페리카디얼 카디악 탐포나드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구별합시다. 둘 다 이제 헐 쪽으로 프록시멀하게 퍼져가지고 생기는 거는 맞는데 이제 프록시멀로 퍼졌을 때 갑자기 이제 어큐트 헐 페일리어가 생기면은 그때 aortic regurgitation이 생긴 것과 탐포나드를 구별하는 거를 이제 가장 쉬운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답은 호흡음 듣는 겁니다.
이제 에오르틱 다이섹션, 에오르틱 리거시테이션이면요. 당연히 어큐트 퍼머너리 에데마가 생기겠죠. 청진상 랄이라든지 크래클 이런 것들이 들리게 되고 이제 퍼머너리 컨제스션 굉장히 심해져서 헤모프테스, 스티스미아, 올소미아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페리카디얼 탐포나드는 저기 라이트 헐트에 한정된 일종의 obstructive shock에 해당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이제 라이트 페일리어에 들어가니까 이건 퍼머너리 에데마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음을 들어보는 게 이제 굉장히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이게 이제 코로나리 아터리의 입구 부분 그런 데를 침범하면은 MI를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이외에도 이제 헤모프락스 이런 걸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쭉 퍼지면은 그때 이제 renal artery, mesenteric artery 이런 걸 먹어가지고 이제 AKI나 아니면 이제 acute mesenteric ischemia 이런 걸 일으켜서 abdominal pain 이런 거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단은 사실 체스트 엑스레이랑 EKG를 빨리 찍겠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mediastinal widening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EKG는 사실 이제 다이섹션을 진단하기 위해서 찍는 거는 아니고 EKG상에서 에오르틱 다이섹션은 보통 정상을 나옵니다. 네, 이걸 정상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이제 MI의 치료 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은 에오르틱 다이섹션 쪽으로 가야 할지 그걸 확실하게 감별하기 위한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CT를 찍는데 이제 컨트라스트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랑 요거처럼 요쪽은 이제 프록시멀 쪽에 원래 이제 에오르틱 애뉴리즘이 좀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죠. 굉장히 그 이제 다이아미터가 넓은데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스탠포드 타입 A 프록시멀 쪽을 먹은 에오르틱 다이섹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어때요? 디스탈 쪽에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요건 이제 스탠포드 타입 B 에오르틱 다이섹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거 CK에 이렇게 가끔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컨트라스트 CT를 찍으려면요. 반드시 키드니 펑션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오르틱 다이섹션은요. AKI를 동반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AKI가 생겨서 크레아티닌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아니면은 이제 원래부터 CKD가 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컨트라스트 CT를 찍는 게 아니라 대신 뭘 찍느냐면은 그 여기 TEE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m 그걸 통해서 Dissecting Flavor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 요즘에 문제를 자꾸 어렵게 내다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CT 못 찍는 조건을 종종 주거든요. 답을 컨트라스트 CT 고르기 전에 CT를 고르는 답을 찍을 때는요. 반드시 크레아티닌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할 수 있는 검사가 요 에오르틱 안지오그래피 아니면은 이제 디다이머, 아네미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의미 있는 검사 아니고요. 특히 이제 디다이머 올랐다고 퍼머너리 엠볼리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치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First line은 라베탈로 단독이고요. 그걸로 BP 컨트롤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라베탈로 쭉 하면서 이제 BP 컨트롤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로 BP 컨트롤이 잘 안 된다면 나이트로프로사이드를 추가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라베탈로 단독을 쓰든지 여기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 심장 박동을 떨어뜨리는 것들 베타블로커, 논 DHBCCB 또는 ACE 이니비터 이런 것과 나이트로프로사이드를 함께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단독으로 쓰면 안 되는 약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이트로프로사이드는 반드시 베타블로커와 함께 쓰는 거지 나이트로프로사이드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이렉트 바소다일레이터 계열들, 하이드로알라제인, DHBCC 이런 것들 이런 거는 페리퍼럴 바스큘러 리진스턴스가 떨어져가지고 혈액이 오히려 팍팍 페리퍼럴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이섹팅 플랩이 원래도 너덜너덜한 상황인데 그 근처로 혈액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바소다일레이터 계통들 절대 단독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록시멀 에오르타를 먹은 경우에는 스탠포드 타입 A라고 하죠. 이때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감별 포인트가 이제 여기 뭐 사실 국신에서 뭐 이렇게 헷갈리게 해가지고 문제를 잘 안 내는데 제가 이제 그 CK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퍼머너리 엠볼리즘 문제랑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비슷한 게 둘 다 갑자기 시작되는 체스트 페인이고, 뭐 사이너스 타키카르디아, 디스니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디다이머가 사실 둘 다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플로럴 이퓨전 둘 다 생길 수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래가지고 좀 구별이 좀 잘 안 됐는데, 지금 확실하게 보려면 결국 CT를 찍어야겠지만 둘 다 응급한 질환이기 때문에 좀 그 CT 찍기 전에 엠피리컬 트리트먼트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CT를 안 주고 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CK에서는. 그런 문제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통증의 양상으로 감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퍼머널리 엠볼리즘은 제일 중요한 통증의 양상이 플루리틱 체스트 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쉴 때 통증이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겠고요. 근데 에어틱 다이섹션은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찢어지는 것 같은, 이제 콱콱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페인이고, 그 다음에 등까지 통증이 방사한다. 그리고 등이나 아니면 목까지 통증이 방사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퍼머널리 엠볼리즘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이제 modified Wells criteria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로 감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물론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긴 봤는데, 사실 그렇게 그거를 외워가지고 시험을 문제를 풀 수 있었냐면은 글쎄 그게 조금 애매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생기는 페인과 찢어지는 페인이 등까지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타카야스 아르트라이티스입니다. 요 사실 류마티스 질환이라 가지고 류마티스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조금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호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다른 류마티스 질환처럼 이제 젊거나 아니면은 중년 정도 된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들이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혈관염, 바스큘라이티스의 일종인데 large artery vasculities에 속하고요. 주로 인볼브하는 게 여기서 보시듯이 에오르타와 그다음에 이제 에오르티의 주요 분지들. 이제 특히 그래서 자주 먹는 게 이제 subclavian artery들의 이제 기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침범된 subclavian artery 쪽으로 이제 혈액이 잘 가지를 못하겠죠. 좁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BP를 재는데 양쪽 팔의 BP가 다르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라디얼 펄스를 양쪽에서 느끼면은 이제 그 침범된 쪽에서 굉장히 약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반할 수가 있는 게 subclavian steal syndrome인데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게요. 이것도 일종의 염증성 질환이고 류마티스 질환이기 때문에요. malaise, fever, 그다음에 night sweat, weight loss 이런 그 constitutional symptom들 그리고 이제 관절통 이런 것들을 당연히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갑자기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거 류마티스 질환이니까 당연히 관절통이 있는 거고요. 주요 이제 다른 거랑 구별되는 그 clinical manifestation이 그 이제 양쪽의 BP가 다르다 이거가 되는 겁니다. 진단은 사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오면은 역시 이제 뭐 CBC라든지 하는 기초적인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뭐 ESR, CRP 상승 이런 걸 통해서 염증성 질환을 먼저 의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확진 방법이 arteriography.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CT arteriography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컨스트라스를 쪽을 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걸 확인하는 게 정확한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비롯한 면역 억제제 계통으로 치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ubclavian steal syndrome입니다. 요거 임상에서 의외로 종종 보이니까 기억해두세요. 저는 이거 진단해가지고 혈관내과 보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subclavian artery의 기시 부분이 막혀 있죠. 그래서 원인은 이게 뭐 아테로스클로로시스에 의해서 이렇게 막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타카야스 아르트라이티스 같은 이런 이제 대동맥 질환이나 아니면은 large artery의 그 질환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여기 부분들이 막힐 수가 있는데요. 주로 왼쪽이 막힌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제 해부학 때 배우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subclavian artery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분지하는 게 vertebral artery라 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가서 둘이 이제 여기 이렇게 브레인 쪽에서 medullary artery랑 합쳐져 가지고 둘 다 이제 posterior circulation을 담당하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혈액이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위쪽에서 잘 만나가지고 머리에 혈액을 공급을 하는 건데 요 서클레비안 아트리의 기시 부분이 왼쪽에서 이렇게 막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쪽 팔로 가야 될 혈류가 전혀 확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대신에 여기 이제 에오르타에서 이런 쪽으로 혈액이 오는 대신에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left subclavian artery left가 아니지 right subclavian artery vertebral artery 통해 가지고 여기 바질라 아터리에서 이제 만나면은 이게 다시 left vertebral artery를 통해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역류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바질라 아터리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서클레비안 아터리를 통해서 팔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 원래 이렇게 둘 다 올라가야 되는 게 거꾸로 이렇게 세 가지고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브레인에서 이런 게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서프로윌리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은 사실 무증상입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스테노시스가 굉장히 심하다면요. 암만 이렇게 vertebral artery를 통해서 혈액을 공급을 해도 결국은 팔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이 안 돼가지고 팔이 ischemic pain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뭐 노동을 한다든지 할 때 팔에 좀 왼쪽 팔만 그렇게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역류가 굉장히 심해지거나 해가지고 그 이제 왼쪽 팔로 가는 artery들이 확장을 한다. 그러면은 어때겠어요? vertebral artery를 통한 역류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브레인으로 가야 할 혈류가 밑으로 쭉 빠지게 되니까 vertebral vascular ischemia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이제 어지러움, 균형장애, 뭐 아타시아 같은 손해 증상. 너무 심하면은 쓰러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갑자기 확 어두워진다든지 그런 파인딩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요 사실 무증상인데 양쪽 팔 혈압을 재봤더니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걸 우연히 알게 돼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양팔의 펄스를 재보면은 양쪽에서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ffected arm 쪽 supraclavicular fossa 이제 클라비클 쪽하고 이제 그 쇄골 뒤쪽에 약간 이제 평평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청진기를 대보면은 그 이제 subclavian artery가 좁아진 부분을 통해서 systolic 브루가 쉿쉿하고 들리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diffuse atherosclerosis 같은 게 있을 거니까 그거에 이제 동반하는 left ventricular hypertrophy라든지 에스포 같은 이제 고혈압의 다른 증거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 확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도플러 울트라소노그래피나 아니면 MR 안지오그래피 같은 걸로 혈관을 좁아진 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직접 디지털 서브스트랙션 안지오그래피를 찍어서 혈류가 역류하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무증상일 때는 이제 더 심해지지 않도록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고 이제 동반하는 혈압이라든지 디슬리피데미아 이런 거를 조절해서 더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잘 컨트롤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팔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쓰러진다든지 하는 시그니피컨트한 증상을 보인다. 그렇다면은 뭐 스텐트 같은 걸로 혈관을 직접 넓혀주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동맥 질환도 마쳤고요. 카디올로지도 끝났습니다. 와, 제가 이걸 처음 만들기 시작하면서 카디올로지 영상이 몇 개나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4개, 진짜 많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시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소아과 실습을 도는데요. 뭐 진단 기준인가 하는 거를 열심히 외우려고 하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휴, 뭘 그렇게 자꾸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 머리도 나쁜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참 학교 다니면서 다른 애들 한두 번 보면은 이제 척척 외우는 거를 잘 못 외워가지고 자꾸 봐도 기억이 안 나고 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 너무 그 이제 지엽적인 거를 많이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다 안 들어가서 그게 잘 안 외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만든 목적은 지금 아니면은 언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꼼꼼하게 해보겠느냐. 물론 본의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배우죠. 근데 그때는 좀 처음에 막 뭘 이것저것 막 집어넣고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고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는 갖추고 이제 의학에 대한 그 이제 기본적인 그 메디컬 띵킹이라 그래야 될까? 뭐 메디컬 마인드? 뭐 그런 게 좀 갖춰진 상태에서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것들이 왜 중요하게 되겠느냐 하는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하는 거를 좀 여유 있게 공부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이런 내용을 나중에 까먹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고 다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를 한 번쯤 듣고 공부를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좀 해보자 하는 거에서 만든 거니까요. 이제 저의 그런 이제 의도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제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디올로지 이렇게 마쳤으니까 다음은 호흡기 영상으로 뵐 텐데요. 그 이제 제가 올린 노션 강의록 있잖아요. 그게 좀 호흡기가 되게 난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도 하고 이제 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그 좀 지금 그런 거를 뭐 좀 하고 나면은 이게 좀 원래 금방 올려드려야 될 텐데 한 달하고도 조금 더 있다가 그 정리 마치고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강의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